그럼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은 동국대학교 권승구 전임 회장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승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토론 좌장을 맡게 된 동국대학교 권승구입니다. 우선 종합토론을 시작하기 전에요. 원래 그 학회 학예학술 발표대회가 대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자들이 발표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회원들 간의 교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점을 우리 회원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가지고 농산물 유통, 농식품 유통이란 대주제로 저희들이 지금 첫날 발표 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조 강연에서는 우리 전임 회장님이신 김병률 박사님께서 코로나 사태가 우리 농식품 분야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부 발표에 있어서 첫 번째 그 발표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전후로 해서 농식품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발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농식품 수출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본질적인 대응 과제로서의 산지의 대응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산지의 어떤 대행 기관으로서의 도매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 과제를 가지고 활성화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가 소비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변화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과제는 산지의 주체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그 대주제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농식품 유통 정책 내지는 농식품 유통의 과제가 어떻게 바뀌어야지만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에 대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발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조 강연부터 네 가지 주제를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저희들이 이 효율적인 어떤 그런 토론을 위해서 지정 토론자 몇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은 AT에 근무하셨던 배상원 박사님이요. 두 번째는 그 남원조공 대표님이신 박혜근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대학교의 진현정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번째는 내일신문의 정연근 기자님. 반갑습니다. 다섯 번째는 농정연구센터의 장민기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분들께 좀 여쭤본 결과 우리 발표한 순서에 좀 맞춰가지고 이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소비지를 중심으로 해서 산지와 도매시장 부분을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첫 번째 토론으로 중앙대학교 진현정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진현정 교수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식품산업하고 농업 쪽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또 도전 과제가 들어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식품 소비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해 왔거든요. 또 저성장이 지속화되고 그다음에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도 소비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요. 또 농촌 쪽은 고령화라든가 이런 농업 구조적 문제에다가
또 개도복지 전환 이런 걸로 인해서 농업 수익성이 약화되는 그런 환경 변화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의 변화는 오늘 발표하신 분들 자료라든가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리도 잘 해주셨고요. 또 대응 과제도 적절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뽑아서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시사점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두세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직공놀이 문화가 확대되면서 HMR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이제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건강 관련된 그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수출 쪽에서 보면은 반가운 일이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김치, 라면, 쌀 가공식품, 인삼, 홍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이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제 관세로 이거를 이제 장벽을 만들 수 없으니까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라벨링을 가지고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거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 식품 산업 특히 수출 쪽에 있어서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비관세 장벽 이런 거를 잘 대응하지 못한다면 위기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재 농식품 부문 특히 그 중에서도 식품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가 이 코로나19랑 연관돼서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이 현상이 참 반가운 일이긴 한데요. 이게 수출이 증가된다고 해서 국내 농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제가 이걸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국내 식품 제조업의 국산 원재료 사용량이 비중이 2014년에는 47%였거든요. 근데 2017년에는 41%. 또 최근 자료를 보니까 거의 40% 선에서 조금 한계 아래로 떨어지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식품 제조업이 성장하고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같이 농업 쪽이 생산 쪽이 동반 성장을 하느냐 이 문제 그리고 물론 이제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 문제 또 하나는 이 식품 기업 안을 들여다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대다수가 이제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고요 몇 퍼센트 안 되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업 이익률이 식품 산업의 영업 이익률이 2019년 기준으로 4.25%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은 7.59%입니다. 4.25%라는 것은 산업조직론에서 얘기할 때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게 4.25가 대기업이 껴서 그렇지 그거들을 빼면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또 한계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기업들이 많을 때는 수출 정책이라든가 식품 안전 정책을 좀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수출도 늘리고 또 좀 고품질의 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고요. 한계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 수출 환경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서 식품 안전 문제라든가 이 비관세 장벽이 계속해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앞에 그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응책 한 두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변화 중에 하나가 HMR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코로나19가 이걸 더 좀 뭐랄까 좀 박차를 가했다고 할까요? 좀 더 이렇게 좀 강화시켰다고 보이는데요. 아까 제가 이런 HMR도 사실 가공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공식품이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농업 쪽에 생산이 동방성장하느냐 이런 그 퀘스천을 드렸죠. 근데 한 가지 좀 반가운 일은 옛날에 HMR이라든가 가공식품이 편의성 중심이었다면 이제 2세대는 편의성하고 맛, 이제 3세대로 접어들었다고 하거든요. 3세대는 편의성, 맛에 영양, 건강까지 신경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게 원물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얘기죠. 그래서 HMR이 늘어날 때 편리미엄,
요즘에 편리미엄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의성과 프리미엄.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산 원자재, 그 원물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좀 홍보를 적절히 한다면은 이 동방성장하는데 좀 좋은 신호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우리나라 HMR이라든가 가공식품이 그 전에 가격 위주의 시장에서 이제 로컬 건강의 소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관점이 변화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는 이제 국내 식재료를 활용한 상품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따라서 이제 지역의 유명 식재료를 많이 개발하고 또 산지 가공 시설을 좀 확충해 가지고 이게 이 바이어들하고 조금 지속적인 이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국내 원물에 안정적인 원물 공급이 이루어진다면은 동방 성장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유통 확산 대응과 관련돼서 앞에서 양석준 교수님께서 지역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지역 상품 생산자하고 미디어 커머스와 같은 이제 인플루언서의 만남을 지속화시키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지역에 특화되면서도 유행에 맞는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게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지역 상품 생산자들은 이런 많은 물량, 거대 물량을 소화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하고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바이어들을 좀 관리하고 발굴해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들이 지속적으로 그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면서 국내 원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게 앞에서 제가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이익률도 이제 좀 낮고 그래서 한계 기업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쪽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수출과 관련된 그 정책 자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정책 자금이 잘 이렇게 뭐랄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영세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할 때 최근에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가장 큰 그 비관사장벽 중에 라벨링하고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유해물질 문제거든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료를 발표하는 걸 한번 찾아봤는데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전체 합쳐서 통관 거부 현황이 16,592건인데요. 대부분이 성분을 잘못 썼다거나 쓰지 말아야 되는 성분을 썼다거나 아니면 라벨링을 잘못했다거나 포장을 잘못해서 돌아온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업들이 되게 영세하다 보니까 수출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생산해 놓고 수출을 해볼까 하다 보니까 이제 라벨링도 거기에 맞춰서 바꾸고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를 알고 AT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식품 수출을 위한 정보 사업을 많이 해갖고 제공을 해주거든요. 무료로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데 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담당할 인력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수입업자라든가 바이어들한테 의존하고 있는데 바이어들도 식품별 국가별로 세세한 규정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정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이제 AT 같은 데서 하는 정보 제공 사업이 좀 더 강화돼가지고 작은 수출 기업들한테도 좀 그들에게 컨설팅도 좀 더 많이 갈 수 있고 기회도 더 많이 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 현재 식품산업 쪽의 정책 자금이 수출 촉진하고 식품산업진흥 양쪽으로 돈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수출 촉진에 더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식품산업진흥 쪽에 좀 더 예산 투입을 해서 수출 기업들의, 식품 기업들의 기초 체력을 양성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한 두세 가지 첨언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현정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주로 이제 가공식품은 수출 분야에서 이 몰래 웃었다 이런 표현을 좀 언론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표현처럼 가공식품 분야는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 사태에 힘을 입어서 상당히 이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가공식품 분야하고 신선식품 분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내일신문의 정영근 기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신문 정영근입니다. 저는 그 기조발제를 포함해서 그 주자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인상적으로 다시 느낀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코멘트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발표에는 그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우리나라가 그 곡물 쌀을 포함한 곡물 소비가 그 한 해 한 2천만 톤 되는데 어쨌든 국내에서 이것을 조달을 하는 게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해외에서 다 그 80% 가까이는 수입을 해오고 있는 그 체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는 걸로 그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률 박사님께서 기조 발표해 하신 것 중에서 그 데이터 기반의 공영 도매 시장 거래 방식 전환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몇 해 전에 그 농협 중앙의 그 경제 사업 담당하시는 책임자와 이야기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농협 중앙에는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유통을 그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흐름에 맞춰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변화의 방식을 변화의 방식 중 하나로 쿠팡과 손잡고 그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는 뭐 이런 식의 그 정책을 폈는데 그때 그 농협이 그 농산물 유통은 생산부터 소비지 유통까지 전체 과정을 다 그 밸류체인을 그 농협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농협이 잘 모아서 그걸 기반으로 뭔가 사업을 하는 걸 구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지만 쿠팡과 손잡고 하여튼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변화에 대응을 했고 결과 지금은 그 쿠팡은 굉장히 커져 있고 농협은 농협의 온라인 그 유통은 진전이 별로 없고 그 오프라인 유통은 뭐 대표적인 그 서울의 양재동 하나로마트도 곧 그 적자로 전환되는 이런 그 상황에 직면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경영이라고 하는 이런 그 흐름은 이미 뭐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히 그쪽 전환을 해야 되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또한 대규모 자본의 투자도 필요하고 뭐 등등 한 것이어서 이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서 지금은 실행의 단계에서 굉장히 시급히 실행을 해야 되고 실행은 구체적으로 뭐 여기에 그 대규모의 자본이 투하되는 또는 사람이 투하되는 이런 식으로 진전이 돼야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현실에 보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첫 번째 첫 번째 그 주제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글로벌화 되고 있는 농식품 미디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국내에서는 백종원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이 다양한 인기도 있고 다양한 역할도 하는데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백종원이라고 하는 분을 능가하는 유명한 이 미디어들이 농식품 미디어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작부터 우리가 국내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 국내 시장, 해외 시장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시작부터 문자 그대로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이 동시 마케팅이 진행되는 뭐 이런 추세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주 인상적인 언급이었습니다. 그리고 AT에서 발표하신 것 보면
이것도 이제 인상적인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K푸드 삼시세끼 즐기기라고 하는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이런 노력들이 아마 꾸준히 축적되어서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정유의 상황 속에서도 농식품 수출이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김경환 님께서 발표하셨던 산지에서 유통 전략과 관련해서 언급되었던 KPO, 한국형 생산자 조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식으로 논의되고 있는가는 제가 최근의 흐름을 잘 캐치를 못해서 그러한데, 이런 이야기가 기존의 이 산지의 다양한 이 생산자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에서 밸류체인 전체의 생산자들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그동안 많은 고민 그리고 성과들이 있었고, 이 성과에 기반하고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한계나 오류들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흐름 속에서 KPO라고 하는 게 실천적이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아마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발표자 중에서 도매 시장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제 중청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이른바 시장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그것을 전환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를 고민을 함축적으로 담은 단어가 중청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도매시장도 중청적 기능을 한다, 여러 가지에서. 그리고 이제 30여 개 도매시장의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아까 앞에 김병률 박사님 언급하셨던 데이터, 경영, 뭐 이런 것들을 새로운 흐름에서 이런 게 이런 흐름들을 함께 고민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른바 이제 국가 곡물 조달 시스템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는 농경지가 약 170만 헥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쌀을 한 80만 헥타에서 생산하는데, 쌀은 곡물들 중에서 우리가 먹는 곡물들 중에서 이 단위당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곡물에 속하는데, 1헥타에 한 5톤 정도 이 생산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한 80만 헥타에서 쌀을 생산해서 한 해 약 400만 톤 정도의 쌀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걸 170만 헥타 전체를 다 쌀을 생산한다 해도 한 850만에서 900만 톤 정도의 곡물 또는 쌀을 생산하는 건데, 이걸로는 우리가 한 해 소비하는 2천만 톤의 곡물을 충당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국토 사용에서 농지 면적이 170만 헥타 정도로 되어 온 것은, 우리가 좁은 국토, 산지가 많은 이런 좁은 국토, 인구 많고 한 속에서 아마 최적화된 효율성을 찾고 온 역사가 축적돼서 아마 이 정도의 농지가 남아있고, 여기에서 자꾸 저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 2천만 톤의 곡물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 해외에서 수입을 해온다고 하는 게 약간 외생된 수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외생된 수에 늘 노출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곡물 조달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게 이제 많이 이야기되어 왔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런 걸 구체적으로 AT를 통해서 민간 기업들과 합작해서 AT 그레인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도 한번 이런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게 중간에 실패하고, 그 이후로는 이러한 안정적인 국가 곡물 조달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이 현재는 약간 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생산에 그는 문제가 없지만, 전체 밸류체인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뭔가 우리가 안정적으로 식량에 접근하는데 약간 애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다시 확인하면서, 아마 정부도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국가 곡물 조달 시스템을 뭔가 좀 다시 한번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뭐 갖추어 나가는 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필요를 느끼고 고민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면 이 곡물 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밖에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정한 자금량을 가져야 되고 밖에서 안정적으로 가져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꾸준한 관심과 이걸 뒷받침하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데 관련해서 현재 한국에서 이제 곡물 사업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하고 있는 하림그룹의 이제 김홍국 회장은 이제 국내 사료 소비가 자체적 소비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페노션이라고 하는 해운회사도 인수하고 그렇게 했죠. 김홍국 회장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림이 페노션을 인수하면서 이 한국형 카길과 같이 그런 모델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초기에 이야기를 했는데 카길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형 카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러면 소송을 걸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한국형 카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존에 이제 이 세계 곡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글로벌 메이저들이 곡물 시장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이름을 빌어서 무엇을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거부하는 것 정도로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속에서 어떻게 한국이 후발주자로서 안정적인 곡물 조달 시스템을 만들고 곡물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뭐 글로벌 곡물 메이저들의 견제를 피할 길은 없는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글로벌 메이저들과 협력하면서 곡물 사업을 해나가야 되고 이 협력은 그리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체 밸류체인에서 서로 한 회사가 전체를 장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밸류체인에서 서로 필요한 영역들을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결합해 나가는 방식을 고민하고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림의 경우는 한 50년 이 계획을 가지고 이 곡물 사업을 해나가겠다 생각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 미국의 이 곡물 유통망을 마련하는데 30년이 걸렸죠.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하고 그리고 이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안정적인 곡물 조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또 매년 곡물을 실제로 수입에 사용하고 있는 농협 축산의 경우에 여기 지금 축산 대표를 하고 있는 김태환 축산 대표의 이야기를 보면 국내에 예를 들면 해외 배를 싣고 온 곡물을 국내 항구에 이제 이 사이로 엘리베이터에 저장하고 이제 국내에 옮기는데 이런 이 국내에 항구에 두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어느 항구에 둘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내부에 우리 곡물 조달 시스템이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이 크고 또 하나는 수입하는 곡물 회사들마다 예를 들면 농협은 농협대로 그리고 또 뭐 CJ는 CJ대로 수입하는 회사들마다 다 각각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의 효율적인 배치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메이저와의 협상에서 바게닝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약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곡물을 수입하는 파주의죠. 곡물을 수입하는 사람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해서 바게닝 파워도 좀 올리고 그리고 항구의 엘리베이터나 국내 육상 운송과 같은 이런 것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도 물론 전달되어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정부는 안정적인 곡물 조달 시스템에 관한 고민이 현재는 좀 중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 한 해에 한 1,500만 톤 정도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큰 손이지만 각 개별 회사들이 수입하고 있어서 1,500만 톤을 수입하는 바게닝 파워가 약하고 실현이 안 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체계를 바꾸는 게 지금 이제 중요하다 뭐 이런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 정영근 기자님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나 무역이나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지금보다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경쟁적인 구조가 상대적으로 좀 퇴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 그 자급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도 중요하지만 수입의 안정성, 곡물의 안정적인 수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새로운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 AT의 배상원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식품 유통 전략을 마련한 그 학회 이병수 회장님과 운영진의 노고에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18년 12월 말에 정년 퇴직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고요. 퇴직 후에는 농식품 미래연구원의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활동을 조금만 하고 있습니다. 마침 얼마 전에 그 전국의 도매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기회가 주어져서 도매시장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인들의 경우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떤 혁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열심히 보이는 점을 볼 수 있어서 좀 흐뭇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유태석 박사님이 발표하신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도매시장의 과제 내용을 중심으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 기본 수칙, 우리가 아는 것처럼 3가지가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오늘 토론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농식품 유통 측면에서 보면 언택트 거래, 비대면 거래가 대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에서도 그게 나오고요. 그래서 비대면 거래를 과연 도매시장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도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코로나19가 생기기 전부터 정부에서는 그 도매시장의 어떤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온라인 경매를 도매시장에서 좀 시행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정책적인 과제를 가지고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시범 사업에서 가락시장에서 한 2개 도매법인이 그거를 좀 실행을 해봤는데 마침 그거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그 경매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되어 가는데 새로운 걸 하려면 뭔가 배워야 되고 또 새로운 거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육 단계를 거치고 적절한 품목을 선택을 해서 그런 걸 실행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회사는 한 5일 정도 좀 해봤고요. 또 한 회사는 이제 한 7일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품목 선택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사과, 파프리카, 애호박 또는 팽이버섯 뭐 이런 것들을 좀 선정을 해서 해봤더니 한 회사에서 한 4,400만 원 정도 실적, 또 다른 회사에서는 한 2,100만 원 정도의 실적, 이 정도로 이제 그쳤죠. 어쨌든 해보고 나니 굉장히 어렵더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먼저 상당히 중요하고 새로운 어떤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게 쉽지는 않다 하는 점들을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비대면 거래나 온라인 거래 쪽에서 도매 법인들에서 좀 노력하는 분야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를테면 얼마 전부터 이제 홈쇼핑 거래를 납품을 하는 그런 법인들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방식이 보니까
출하산지를 개발을 해서 산지에서 법인이 소포장을 해서 택배 발송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또 출하산지를 개발을 도매법인이 하고 그 중도매인과 함께 도매법인이 소포장 후에 택배 발송하는 그런 홈쇼핑 방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법인들은 온라인 소비처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같아요. 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뭐 GS 리테일이나 티몬, 헬로네이처 이런 것들하고 정가 수매 상품을 대상으로 소포장 상품을 개발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방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의 경우에 한 55억 원 정도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걸 봤어요. 또 지방의 어떤 회사를 보니까 그 전자상거래 장터 온라인몰 사업을 추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매인들이 입점을 해서 법인이 산지 개발을 하고 또 상품도 개발하고 또 소포장 택배를 하는 방식인데, 아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아마 더 나아가서는 유통업체 대량 구매 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거래를 이제 좀 넓혀서 그 소비지까지를 그런 방식으로 온라인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걸림돌이 몇 개 있어서 아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유태석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그 제도 개선 문제를 많이 언급을 했어요. 정가 수입 매매와 관련해서 저도 제안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현재 그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에 반입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상물 분리 거래가 허용되는 것은 농안법 35조에 보면 한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거래 방식, 또 온라인 경매 방식, 그리고 견본거래 방식입니다. 그 정가 수입 방법 중에 그 예약하는 정가 수입 매매의 경우는 좀 독특해서 그 구매자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거래처럼 도매시장에 반입하지 않고 곧바로 구매자에게 보내는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상물 분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이제 가장 쉽게 제도 개선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시발점으로 계속 상물 분리 쪽으로 많이 좀 넓혀져 가는 그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이태석 박사님이 굉장히 넓은 분야를 많이 제시해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아마 앞으로의 방향성을 우리가 오늘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정가 수익률을 보니까 2018년도에 한 국산품만 기준으로 해서 18.8%였는데 작년의 경우도 통계를 내보면 거의 그와 비슷한 수치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가 수위의 이런 예약 거래의 정가 수위의 장점이 부각되고 또 그것이 실현될 때 점진적으로 그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집니다. 이번에는 수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일부 법인들은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만, 말레이시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이런 곳 중에 금액은 크지 않아요. 3억 원 정도 하는 회사가 그런 거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 AT의 수출 지원에 힘입어 그리고 K푸드의 어떤 인기 이런 것에 힘입어서 앞으로 그 한국산 농산물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태석 박사님의 그 발표 중에 이제 끝에 부분에 정산기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그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코로나19 대책이라기보다는 그 도매시장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중요한 해결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요거 하나를 꼭 집어서 선정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그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정상기구의 좀 더 그 세밀한 어떤 그 발전 이런 것들이 실행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오늘 그 다양한 방법으로 이처럼 그 포스트 코로나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대응 대책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특히 그 도매시장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인 이태석 박사님의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은
굉장히 시원한 맛을 주어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상원 박사님 감사합니다. 배상원 박사님께서는 그 학회 감사로 계시면서 또 AT에 재직하시면서 저희 학회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는 농식품미래연구원에 계시는데 제가 버릇이 돼서 AT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점은 제가 정정을 하고요. 어쨌든 그 배상원 박사님 그 도매시장이 결국은 산지를 대변해서 소비지의 어떤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셨고 그 다음에 정가 수위 예도 들어주셨는데 어쨌든 그 유통이라는 것이 의도된 대로 쉽게 실행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을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쉽게 바꾸지 어렵지만은 적어도 지금처럼 소비지 시장이 완전히 변화되고 지금 첫 번째 발표하신 것처럼 소비자 트렌드가 매우 다양하게 변하는 이런 시점에서 결국은 산지와 도매시장이 하나의 패키지로서 소비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비지에 가까이 있는 도매시장의 변화가 좀 선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그 남원 조공 대표로 계시는 박혜근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생산 현장에서 있는 그 목소리를 좀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코로나19가 주는 그 농산업 생산 현장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좀 몇 가지 좀 주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만 그 지사장님이 말씀하신 생산 현장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데 엄청난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게 변화입니다. 어렵다는 게. 그래서 생산 현장의 노동 생산이 떨어지고 또 이 노동 생산이 없다 보니 이 휴경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전에는 하우스 휴경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우스 휴경이 한두 개씩 이렇게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국으로 귀국하면서 농산업 생산 현장에서 중량 있는 그 근로가 필요한 근로자들이 부족하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자국민들끼리 어떤 방법을 찾느냐면 저희들이 과거 우리 선조들이 써왔던 불합 공동체 품앗이가 한두 건씩 이렇게 발생되는 게 저희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농업 생산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농기계화되고 그러면서 경기 면적은 어느 정도 좀 늘어나면서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농업 생산성은 높이려고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니까 기계화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실제로 식량작물, 벼농사에는 기계화가 80~90%가 접목이 되어 있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대신 소득이 높은 시설 원해나 과수 분야에는 정말 꼭 사람이 필요한 부분, 꼭 기계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스스로 대책을 세워나간 게 뭐냐면 가족 중심의 농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더라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농업 생산은 양 많이 늘어나고 노동력 많이 하는데 농가 소득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가족 중심의 노동력으로 좀 전략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움을 좀 더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형태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이게 코로나 영향이 일부 접목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떤 형태든 먹거리 이 유통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 변화가 등락폭이 많지 않는 게 금년도 우리 농산물 유통시장의 지금 현재 흐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 등락폭이 상당히 심해서
농가 수익에 주는 영향이 어떤 품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컸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학교 학생들의 등교가 지연이 되면서 친환경 농산물만 이렇게 재고가 정체되어 있는 것을 꾸러미 농산물로 유통 시장을 개발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이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해서 여름 농산물이 도매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유통 시장 변화가 있었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또 이 꾸러미 이 농산물 유통이 상당히 탄력을 받으면서 소비가 활발하게 움직여지면서 지금 생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좀 있습니다. 이철 박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는 도매 시장의 그 개혁 이 부분 개혁에 대한 그 주문 부분에서 저는 대안을 좀 세워봤습니다. 이 부분이 그 개혁이 변화 추구되는 그 요구 사항은 도매 시장의 종사자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개설자들께서 종사자들에게 심화되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자기의 영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3, 40년간 도매 시장을 경영하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위치에 올라왔을 때는 300여만 명의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투자해주지 않으면 절대 도매 시장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노고를 자기네들은 자기들의 경영의 이익에만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설자들의 변화가 좀 요구되고요. 그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매인들도 자기들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을 후려친다거나 가격 구조를 자기들 중심에 의해서 계속 끌고 간다거나, 경매사가 가격의 초시 가격을 산출해서 가격을 상장을 시키면 그 가격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의 가격으로 가격 구조를 만들어가는 중도매인들의 가격 구조 부분, 이 부분도 개혁이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도매시장의 변화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그 생리를 변화시키면서 밤낮 구분을 하지 않고 종사하고 있는 경매사들, 노동시장에서 자기네들이 생기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 이분들의 인격을 무시해가면서 개설자나 중도매인들의 일어나고 있는 형태는 우리 생산자나 소비자들을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이분들의 의식개혁을 좀 촉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생산자 측에서 봤을 때 농업 생산의 공익적 가치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되새겨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리 여기 계시는 박사님들이나 농업에 관계되는 일을 보고 계신 분들이 농업 생산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셔서 우리 어려운 농업인들이 앞으로 좀 비전이 있는 농업 생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수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의 준비된 사항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혜근 대표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유통을 진두지휘하시면서 느끼는 생산지에서의 문제, 그리고 이제 생산지의 어떤 상품들이 주로 유통이 되고 있는 도매 시장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광범위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기조 발표에서 김병률 박사님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어쨌든 이 노동력 수급의 문제, 전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노동력 수급의 문제를 100% 기계화할 수 없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상당히 참 고민스러운 어떤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산지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유통의 문제를 대행하는 어떤 기구로서의 그 도매 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장민기 소장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산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주체적인 대응 이런 측면에서 좀
마지막으로 요약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기조발제서부터 또 4개의 발제까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의 그 흐름 속에 저희가 있다 보니까 뭐 기존의 흐름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더욱더 확장하고 증폭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새로운 시대를 좀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발제를 들으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세 분께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석준 교수님께서께는 사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관심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코로나의 이 영향이 단기에 그칠 것인가 지속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뭐 한국 리서치에서 관련된 그 발표를 했던데 구매 패턴, 뭐 행동의 변화는 잠깐 가져왔지만 가치의 변화로까지, 그러니까 그 소비자나 일반 국민의 인식, 가치의 변화로까지는 아직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조사 결과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 이게 물론 코로나가 더 지속되면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지금 이러한 그 단기적인 어떤 충격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소비자들 또 일반적인 어떤 생활의 방식 이런 거에 대한 완전한 변화로 전환으로 좀 이어질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유태석 박사님께서는 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지금 이제 마늘 양파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또 이제 5월달부터 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아까 우리 배성원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매시장에서 일부 시행해봤던 시범적으로 해왔던 것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큰 성과, 그러니까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오히려 또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뭐 축산물도 별도의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해야 된다는 등 뭐 이런 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상물 분리서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제도 개선 도매시장 특히 또 온라인 기반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환됐을 때 제도 개선 상황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현재의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시스템 내에서 수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오히려 아이디어로 말씀드린다면 차라리 온라인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도매시장이 좀 극복해 온라인 중심으로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됐을 때 어떤 도전 과제를 좀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경환 이사장님께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KPO 논의를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직화, 브랜드화를 뛰어넘어서 이제 창구 단일화, 그 다음에 박혜근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 산지의 문제 해결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 통합, 그러니까 시군 단위의 통합 마케팅 조직, 뭐 이런 그 시스템이 이후에 코로나 이후 시대에 과연 이제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조금 더 조직화를 강화해야 되는 건지, 마케팅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건지, 뭐 생산 측면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될지 좀 생각하시는 좀 중요한 가치가 어떤 부분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이렇게 질문은 마치고 간단한 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변화에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수출에 있어서는 그래도 오히려 더 그 수출이 늘어나고 하면서 기회로 작용하는 측면도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또 현실적으로 일부 어떤 산지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경로를 운영을 해오던 중에 온라인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매출이나 수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좀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또 들었습니다. 또 하다못해 그 공공에서 하는 어떤 시군이 운영하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뭐 매출액이 뭐 3배, 4배, 그러니까 아주 소액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그런 온라인 매장마저도 몇 배씩의 지금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마을 단위 직거래 체계를 갖추는 등 굉장히 좀 새로운 변화 흐름들을 이해하는 건 그런 데 대응에 대한 노력들은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근데 앞서 제가 양석준 교수께 질문 드린 것처럼 혹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후의 방향, 투자, 대응의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고민이 좀 듭니다. 최근에 제가 합천에 갔었는데요. 어떤 식당 사장님이 거대한 마스크 공장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사업 기회가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혹시 끝났을 때 과연 이 외식하시는 분이 그 마스크까지 진출하셨을 때 이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의 방향, 전략 방향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드웨어로 보면 아마 기존의 뉴딜은 아마 댐을 만들고 거대한 토목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방향은 디지털과 그린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 농촌 분야 또 농산물 유통도 결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기반 이런 부분들을 과거와 같은 그 거대한 장비, 시설 이런 부분들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현실에 맞는, 그러니까 좀 변화에 맞는 방향으로 잡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또 다음은 오히려 이제 그 소프트웨어, 사람에 대한 측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이제 하면서 그 소비 쪽, 그러니까 소매와 관련된 분들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유익게 들었던 게 차별화마저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예전에 브랜드를 달고 포장을 달리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차별성을 갖추는 것을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마저도 이제는 무용지물인 상황, 너무나 이제 비슷하고 또 다 유사한 상품들이 많아지고 경로도 막 직접 대면, 그러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그 방식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영상입니다만 그런 시대가 왔는데 차별화의 과연 무엇이냐, 브랜드, 포장 이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 없고 굉장히 다름을 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지역의 문제, 또 환경에 대한 문제, 또 사람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그 요소들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좀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마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은 어차피 이제 끝나고 나서 발표자분들이 또 대답할 기회를 드리겠고요. 어쨌든 장민기 소장님께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는 농산물 유통이 나아가야 될 방향, 지향점, 차별화점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정 토론자분의 말씀은 다 끝났고요. 우선은 그 장민기 소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발표자분께서 우선 그 첫 번째 코로나 이후 양상이 지속화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석준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 도매시장 온라인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유태석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KPO는 이제 김경환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좀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상명대학교 양석준 교수입니다. 장민기 부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코로나 영향이 과연 이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아까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에 계속적으로 흘러오던 것들이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강화된 부분은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언택트라든지 혹은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게 훨씬 더 강화된 상황으로 간 것들은 지속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기존 트렌드와는 좀 다르거나 트렌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일들은 복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그 모임 같은 경우는 언택트로 모임을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SNS로 보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많은 곳에 매출이 줄었지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작년 1사분기 대비 올해 1사분기 한국의 매출이 늘어나는 이 현상이 발생했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는데 그 지배 개념이 스타벅스로 확장됐고 또 사람들이 만나는 것들, 소모임 같은 경우는 거꾸로 늘어난 이런 현상들, 사회 현상들을 반영하고 있어서 우리가 기존의 트렌드가 아닌 것들은 원상 복귀될 거고 기존의 트렌드가 이 코로나 때문에 강화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은 온라인 거래가 지금 이제 세 가지 패턴인 것 같아요. AT가 하고 있는 사이버 거래소, 그 다음에 이제 동아청과하고 서울청과가 이제 했던 도매 시장에서 했던 온라인 거래, 또 이제 지금 농협경제지주가 하고 있는 이제 농산물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이 세 가지인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게 이제 그 운영 현황을 좀 분석을 해서 이제 위에다 좀 보고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도매 시장 문제도 그렇고 문제가 이거 해보니까 어렵더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유심히 뜯어보면 왜 안 되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막상 이제 도매 시장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도 그렇고 이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에서 하는 것들도 보면 사실은 잘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또 안에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발전시켜가면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화훼 시장에서 하고 있는 최근들의 사례들을 보면 이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일단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제 아예 도매 시장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거래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서브로는 충분히 그런 다양성 있는 거래 시스템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 하나는 이제 최소한 우리가 공영 도매 시장 내지는 그냥 도매 시장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려있는 장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공적인 측면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온라인이라고 해서 물건이 무조건 상물 분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류에 따라서는 도매시장을 거쳐가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예 따로따로 떨어져 가는 게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양면을 다 본다면 오히려 그런 중증적인 형태로 가는 것이 이제 과도기도 거치면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개표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아직까지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정책이 발표된 건 아닙니다. 지금 다만 이제 논의되는 방향에 비추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시군 단위 지금까지 개별 단위의 그 시장 대응이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좀 규모화하고 전문화하는 쪽으로 계속 왔던 건 사실이고요. 그게 대부분 이제 좀 넓게는 도 단위까지 가 있지만 기본은 시군 단위의 통합 마케팅 개념으로 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편성되어 있는 시군 단위의 마케팅 조직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크게 이제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고 하는 농협 사이드의 공동출자법인이 되겠죠. 그런 쪽하고 그 다음에 연합사업단, 농협중앙의 연합사업단이 이제 시군 단위의 통합 마케팅 주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마 이게 그 지금 요구되고 있는 생산자 조직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통합 마케팅 조직에서 하고 있던 것 이상의 또는 요구되는 부분들의 수준을 훨씬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전문성이죠. 마케팅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이제 그게 품목에 기반해야 되니까 모든 품목을 다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으니 결국은 이제 특화된 몇 가지 품목에 대해 가지고 마케팅의 역량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이 생산자 조직이니까 생산자에 대한 지도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훨씬 더 생산 파트까지도 좀 관여해서 지원을 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을 갖춘 조직을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군 단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편제되어 있는 조직들 중에 아마 옥석이 가려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하는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규모 측면이나 또는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차등이 생기면서 좀 옥석이 가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품목을 좀 중심으로 전문성이 키워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적응해서 충분한 농가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마케팅 역량들을 길러내서 농가 수치가를 높여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데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정리가 저는 될 필요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경준 지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국형 생산자 조직 이게 지금 그 유럽의 그 생산자 조직을 도입해 와서 한국형 생산자 조직으로 지금 편제를 하고 있어 기초를 잡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7, 8년 전부터 산지 유통 활성화 차원에서 시군 단위 마케팅 전문 조직을 육성해 와서 지금 차근차근히 상당히 그 생산자 쪽의 발전 및 그 산지 유통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KPO라고는 한국형 생산 조직을 만들라고 하는 기초를 놔둔 게 뭐냐면 금액 단위를 정해놓고 생산 규모를 정해놓고 품목 그 대표 품목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자체별 지원 사업이 지금 되어 있는 산지유통이 그렇게 되어 있는 체계가 이것을 좀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산지가 상당히 흔들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소량 다품목의 그 생산 구조인데 기존에 해왔던 그 관습적인 농업 형태가 이걸로 이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느냐 과연. 그래서 우리 대표자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시군별로 보면은 방금 우리 지사장님 말씀 주신 대로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 그러면 그 대량으로 생산된 지역은 살아날 수 있을 거고 소량 다품목 있는 지역은 더 뒤떨어지는 그런 생산 구조가 만들어질 것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농식품부에서 유럽의 그 생산자 조직 형태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접목시키는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가중될 거고 이게 지금 7, 8년간 만들어놓은 산지유통 마케팅 조직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시가 더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좀 따듬어서 건의를 하고 정리를 해가려고 하는데도 먹히지를 않는 게 정말 지금 현실입니다. 부딪힌다 많이. 그런 부분들을 좀 기회 있을 때마다 산지를 잘 좀 살펴보고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전달 좀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오늘 뭐 대주제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농식품 유통이라고 대주제가 되어 있지만 결국은 소비지 변화에 대해서 산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산지의 대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인 도매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부 주제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산지의 대응 과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숙제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혜근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화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처럼 그 우수 사례 중심의 어떤 조직화 사업보다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깊은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럽의 모델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참고는 하지만은 한국식 KPO 산지 조직화 사업을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기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주제는 또 다른 장에서 좀 연구가 되고 토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문제 제기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 발표자 중에서 지금 말씀 안 하신 분이 김병률 박사님하고 김용목 처장님이신데요. 우선 김병률 박사님 잠시. 예,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뭐 도매 시장이니 그런 거래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농협이나 심지어 AT 그리고 도매 시장에서 이미지 경매에도 지금 시행되고 있고, 근데 그게 지금 초창기라서 그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프라인 거래하고 온라인 거래, 유통 경로 간의 이 경쟁 시스템이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꾸준히 그렇게 끌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정영근 기자님 식량안보 차원의 곡물 조달 시스템, 제가 엊그제 하림 갔었습니다. 그래서 펜오션 얘기도 듣고, 근데 캐나다에 뭐 엄청난 엘리베이터 그것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 영역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민간 하림 같은데 그런데 민간에서 꾸준히 좀 확장하고, 그리고 다른 또 민간 대형 조직에서 또 하고, 그리고 합종 연행하고 하면은 그 당장에는 좀 힘들어도 좀 시간을 두고 하면은 그래도 국내의 그 곡물 조달 시스템이 상당히 그래도 발전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석준 교수님 발표 잘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양 교수님은 기존에 게 이렇게 조금 뭐 강화되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미 점프를 하고 그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면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그건 이미 상당히 커진 상태에서, 물론 조금 안정화되었지만 그건 큰 변화거든요. 근데 그 변화를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게 다시 돌아가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거다라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대 진현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 또 저희도 수출 지원 기관 입장에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국내 사이드에서는 해외 인증, 할랄이라든지 코시아라든지 글로벌 갭 이런 지원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출국에서 발생하는 비관세 장벽 사례를 저희가 조사해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바로바로 좀 업계에 전파를 하고 있고, 또 해외 사이드에서는 저희가 이제 현지화 지원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현지 자문이나 라벨링 제작, 또 수입식품 검사 등록비, 패키지 현지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사업을 할 때마다 어떤 예산적인 제약 때문에 많은 부분에 또 많은 업체에 혜택이 못 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국산 원료, 과연 수출이 국산 원료 사용 비율을 페이버가 국내 생산 농가에 갈 수 있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약 제가 알기로는 식품 제조업체 국산 원료 사용 비율이 한 30.1%대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좀 높이려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국산 농산물의 일정 비율, 그러니까 50% 이상 하는 가공식품에 하나에서만 물류비를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선 농산물 위주로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역으로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 진 교수님이나 여기 계신 여러 정책 입안에 많이 관여를 하시는데, 이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려면 지금 우리가 관세가 자유된 일반 민간기업에서 수입하는 그런 원료 농산물 빼고 적어도 TRQ 농산물만큼이라도 기재부에서 이걸 관리 제휴 품목으로 좀, 물가 관리 제휴 품목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식품 제조업체가 가장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사용할 때 두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하나는 가격과 가공 적성입니다. 근데 지금 콩을, 수입콩하고 국산콩을 비교를 하면은 수입콩 대비 국산콩이 4배가 비쌉니다. 근데 이제 이 소비자 물가 관리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저희 수입콩을 이 가격을 올리지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농식품부가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저는 마크업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수입 농산물이, 양질의 농산물이 돌아야 되고, 또 국내산 어떤 원료 농산물하고 가격 차이가 한 80% 정도만 되어도 이걸
원료를 사용하는 그 식품 제조업체는 어떤 선택에 어떤 그런 그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국산 원료 사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생산 기반도 높아지고 그런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한 분의 기조 강연, 4분의 주제 발표, 그리고 5분의 토론. 어떻게 보면은 그 토론과 더불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준 것 같습니다. 숙제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늘 나온 얘기를 다듬어서 하나의 주제로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학술 대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사태 예상 못하듯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도 사실은 예상을 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만은 발표자분들이나 토론자분들이 워낙 잘 발표해 주시고 토론 잘 해주셔서 큰 문제 없이 잘 끝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또 앞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어쨌든 내년에는 좀 학회가 다시 대면으로 해서 좀 더 서로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학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종합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0년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예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